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성비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SF 그리고 환상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인데요.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입니다. 흔히 SF를 설명할 때 과학 지식에 기반한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들을 하드 SF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테드 창이나 그리고 그렉 이건의 쿼런틴 같은 책들을 하드 SF라고 부릅니다.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소프트 SF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요. 과학 지식보다는 좀 인문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이 좀 더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책은 SF뿐만 아니라 환상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저자는 SF와 환상문학의 경계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요. 단편 소설이 이렇게 다 재미있는 선집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래 단편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뭔가 단편은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흐지부지 끝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 있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제가 별로 단편을 읽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요. 요 정도 두께의 14편의 단편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한 편이 별로 길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단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한 편도 재미없는 작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한 권의 단편 선집에 꽉꽉 이렇게 내용이 꽉 차 있을 수가 있을까? 단편 하나가 거의 내용의 재미로 치면 장편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가성비다. 제가 이 책을 원래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오죽하면 샀거든요. 이 책의 가격이 정가가 17,000원이에요. 이보다 싸게 책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정말 다양해요. SF라고 하면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을 텐데요. 그런 작품도 있고요.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들도 들어있고요. 또 정말 진지하게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여러 단편을 읽으면서 꽤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묵직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저자인 켄 리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 리우는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11살 정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테드 창하고 비교하면 테드 창은 사실 완전한 미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켄 리우는 동양인 출신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 책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요. 일단 하버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버드로 가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뭐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또 법 쪽의 일을 하면서 밤에는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에 한번 서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서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참 감탄했는데 문학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서문이지만 그 몇 장 안 되는 서문만으로 정말 감동하게 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켄 리우는 제가 정말 열광적으로 읽었던 삼체의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삼체를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켄 리우예요. 켄 리우가 그래서 서문에서 번역과 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던 서문이었습니다. 종이동물원은 이 선집의 제목이자 첫 번째 단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켄 리우는 종이동물원으로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 문학상 이렇게 세 상을 한꺼번에 석권한 첫 번째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인 종이동물원은 읽고 있으면 눈물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정말 짧아요. 이렇게 짧을지 몰랐는데 이 짧은 글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일단 주인공은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근데 이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 주인공이 심심하다고 찡얼찡얼대니까 어머니가 종이로 동물을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이로 만들어진 동물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종이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집에는 여러 종이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는 종이 동물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크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려대기도 하고요. 이 어머니는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소녀는 사춘기가 돼서 엄마한테 계속 영어로 말하라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마와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어머니가 종이 동물에 남겨놓은 편지를 읽으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동양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았던 이 켄 리우의 어떤 자전적인 생각이 좀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 그리고 세대 간의 이야기, 문화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작품은 천생연분이라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학생들도 한번 읽어보고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AI가 발달한 미래, 근미래 이야기입니다. 이 AI가 틸리라고 부르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내가 자고 있을 때 나의 수면 리듬에 맞춰가지고 언제 일어나면 가장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나의 취향에 맞춰서 어떤 음악을 들려주면서 일어나면 기분이 좋을지, 이런 걸 전부 다 세심하게 고려해 줍니다. 내가 깜빡한 걸 다 챙겨주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해주냐면 내 취향에 딱 맞는 이성을 만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AI가 다 가지고 있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AI가 추천해 주는 것만 가지고 살면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먹으면 입맛에 딱 맞을 만한 것을 추천해주고 또 연인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소재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까지 AI가 전부 다 알려줘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렇게 AI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챙겨준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건 어디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 AI 시스템에 대항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직접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AI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그런 재미있는 단편입니다. 세 번째 단편은 즐거운 사냥을 하길이라는 단편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단편이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인가 드라마로 나왔다 이런 걸 언뜻 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때는 중국이 근대화되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이때 마을에 요괴 사냥꾼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수많은 요괴를 잡는 사람들인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요괴, 사실 얘가 구미호거든요. 얘를 잡는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구미호의 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기 구미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괴 사냥꾼의 아들, 소년과 애기 구미호가 친구가 됩니다. 사실 얘 아빠가 얘 엄마를 죽인 건데 얘네가 친구가 되게 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회가 막 근대화가 되고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요괴가 출몰하는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을 바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홍콩으로 옮겨가는데요. 이 주인공 남자는 홍콩에서 기계 기술자가 됩니다.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이 여자 요괴는 더 이상 구미호로 변신할 수 없는 이제 마법의 세계가 끝나버린 세계에 살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시 구미호로 변신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꿈꾸는 이 아이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단편은 상태 변화라는 단편입니다. 이 단편의 세계관에는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어떤 물질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영혼이 가거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얼음이요. 만약에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이 주인공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냉동고를 가지고 다니고 항상 집안에만 있고요. 취직을 하긴 하는데 자기 옆에 항상 이 냉동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멋진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이 남자랑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요. 이 남자의 영혼이 뭐였냐면요.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소금처럼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단편은 사실 환상문학인데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떤 것이라고 그냥 상정해 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나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켄 리우의 단편들이요, 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누구나 정말 쉽게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동물원 안에는 역사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관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이 근대사에 대한 아픔도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파자점술사는 이 대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 송사와 원숭이 왕,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일본 일제시대의 7.3.1 부대의 참상이라던가 위안부, 강제징용, 문화대혁명까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들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자점술사에서 릴리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대만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그 공산당을 때려잡는 비밀 경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만나게 된 릴리의 친구가 된 한 할아버지와 한 아이가 있는데 이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릴리가 가슴 아픈 대만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나눈 이야기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이 내용 자체도 정말 가슴 아프고요. 또 이 아주 순진한 이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이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읽고 있으면 진짜 약간 엉엉 울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정말 짧은데요. 이 짧은 단편 속에서 이렇게 묵직한 이야기가 이렇게 무겁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강 작가님의 책을 계속 읽었고 또 한강 작가님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종이동물원을 읽으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다 얽혀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책에 나오는 송사와 원숭이 왕은 아주 묘한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이 청나라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그 일에 대한 기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에 대한 한 역사의 비극에 대해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한 작품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송사와 원숭이 왕 그리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작품은 사실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은 진짜 무거워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쉽게 읽을 수 없는 그 역사의 비극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강 작가님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논쟁이 다큐멘터리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이라는 작품은 SF예요. 과거를 여행하는 기술을 발견한 이 과학자들이 이 역사를 과연 가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보면 그 부분이 사라진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점이 있어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망자들의 착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마치 창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쉽게 과거를 보게 해주는 뱀기리노 입자장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의 고통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유령들 사이를 걷고 있는 겁니다. 눈을 돌릴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보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잡을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일본의 731 부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행해진 수많은 야만적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수많은 논쟁들이 상당히 균형감 있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는 한강 작가님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중간에 등장하는 작품인 레귤러는 쿼런틴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이 설정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 있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이 아이를 잃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이때 엄마가 경찰이었는데 이 경찰들은 이 쿼런틴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렵지도 않고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잃게 돼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 주인공은 항상 레귤레이터를 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어떤 장치에 의해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 레귤레이터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국은 이겨내는 과정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짧은 단편 속에서 이 많은 내용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레귤러한 세상의 모습이다. 명쾌함도 구원도 없다. 모든 합리성의 끝에는 그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과 품고 살아가야 할, 그러면서 견뎌야 할 믿음뿐이다. 레귤레이터에 의지했던 주인공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또 정말 재미있는 작품들 중에 우주와 관련된 SF, 미래 SF 작품들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파라는 작품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결국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주로 쭉 무한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그리고 불로장생을 한다면, 또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거의 끝까지 가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가거든요. 인간 존재의 근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일단 상상력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삼체가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고요. 모노노아와레라는 작품도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가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모노노아와레는 일본어입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또 일본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동양인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일본인들의 이 문화나 일본인들의 습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모노노아와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좀 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몇 가지 꽤 많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지만 여기 나오는 14작품은 단 한 작품도 빼지 않고 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나게 하기도 하고, 또 과연 무엇이 옳은가, 다양한 논쟁 속에서 고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러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